안녕하세요. 김포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 제4회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 교대 사범대를 설명을 맡게 된 김형국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야고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진로진학 리더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대 4대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대학 전형 분석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졸업생의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종합전형에서 자주 실시하는 면접 고사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항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범대학에 대해서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대학 전형 분석입니다. 현재 그 초등교육과를 개설한 대학은 다음과 같은데요. 초등교육과만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교가 총 10개가 됩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 공주, 청주, 대구, 부산, 진주, 광주, 전주 해서 전국적으로 10개의 교육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대학교,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도 해가지고 총 13개 대학에서 초등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 모집 인원은 4,189명이고요. 수시에서는 2,469명, 정시에서는 1,720명 선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59대 41, 약 6대 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 경인교대는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이제 선발하고 있죠. 659명, 그리고 수시에서는 388명, 정시에서는 27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대 중에서 수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바로 광주교대입니다. 67%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교대가 정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5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모집 인원은 43명이 감소한 4,189명입니다. 수시에서는 6명이 감소한 2,469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37명이 감소한 1,7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한번 볼 텐데요. 경인교대는 전체적으로 2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수시에서는 이제 9명이 감소한 38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11명이 증가한 27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9명이 줄어들었고 정시에서는 11명이 증가했습니다. 공주교대는 수시에서 20명이 증가한 234명, 그리고 이 증가한 인원을 정시에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20명이 감소한 14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1명 줄어들었고요. 대구교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체적인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전체적으로 39명이 감소한 42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3명이 줄어들었고 정시에서 36명이 감소한 16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교대를 지원할 때는 정시에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교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명이 감소한 387명을 선발하는데요. 수시에서 이제 20명이 감소하고 그 인원을 정시에서 19명 증가하면서 수시에서 줄어든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교대 작년에 대비 9명이 증가해서 39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 6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3명 증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 변화는 없는데요. 수시에서 9명이 이제 증가를 했고 정시에서 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진주교대 또한 변화가 없는데
지금 수시에서는 2명이 감소했고 정시에서는 2명이 증가했습니다. 청주교대 역시 1명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가 정시에서 1명이 감소한 125명입니다. 다음 춘천교대 3명이 감소한 343명인데요. 이 3명 감소한 인원이 수시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명 감소한 196명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1명이 감소한 39명인데요. 수시에서 2명이 감소했고 정시에서 1명이 증가해서 수시는 23명, 정시는 16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전체적으로 8명이 감소했는데 수시에서는 1명이 감소한 76명이고 정시에서는 7명이 감소한 42명, 정시에서 7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을 볼 텐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대학교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만 학생부 교과전형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교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나 다군 해가지고 각각 한 개씩 지원할 수 있는데 이 한국교원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교들이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모집을 3명을 선발을 하는데 가나 다군 이렇게 각각 하나씩 지원하는데 나군에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3개 지원할 때 모두 다 교육대학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수시 모집에서는 6개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정시에서는 2개 카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전형에 먼저 좀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수시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행교대는 작년 대비 7명이 감소한 342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이 80명의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동시켜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 대비 100명이 증가한 20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는 큰 변화 없이 1명 정도 감소한 20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대구교대는 3명이 감소한 214명. 그리고 부산교대는 감소폭이 좀 큽니다. 20명이 감소한 201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10명이 감소한 5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5명이 증가한 14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도 작년까지 교과전형 운영하다가 올해 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이 폐지한 50명의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인원이 작년 대비 59명이 증가한 10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대는 작년보다 2명이 감소한 179명, 그리고 청주교대와 춘천교대는 작년 대비 변화가 없고요. 이화여대는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3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교과전형에서는 인원의 변화가 없고 논술전형에서 4명을 이제 폐지했죠. 폐지한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2명 정도를 추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2명이 추가된 1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 보겠습니다. 제주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1명이 증가했고요. 62명 선발을 하고 있고 종합전형에서는 2명이 감소한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는 모집 인원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주교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전주교대가 9명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산교대는 19명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작년까지 가군에서 15명을 뽑았는데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명이 추가된 16명을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는 7명이 감소한 4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이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교대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크게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명이 감소한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90, 면접 1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 선발하는데요. 요 1단계에서 2배수라는 말은 그 모집 인원에 대비해서 2배를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학교장 추천해서 50명을 모집 인원이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그거의 2배, 100명을 선발을 하고 그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50명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영탐해서 4개 합 9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맞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4개 합 9가 아닌 4개 합 11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친구들을 좀 더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작년과 대비해서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고요. 학생부 교과 80, 그리고 면접 20% 해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서울교대 차이점은 뭐냐면 서울교대는 일단 학생부 교과 100으로 아이들을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반면에 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그 제적 여학생의 5%, 만약에 여학생이 100명이라면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최대 10명까지 받아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화여대 그 추천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그 인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대는 1명이 증가한 31명을 모집하는데요. 면접 없이 학생부 교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죠. 국수영탐 중 3개 합 9, 그러니까 평균 3개 영역 3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절사는 버림입니다. 버림.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만약에 탐구가 2과목이 2등급, 3등급 나오게 되면 그 평균 등급이 2.5등급이잖아요. 그럼 이 0.5등급을 버린 2등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죠. 네,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교육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가장 주요한 전형이니까 반드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 교직적성 전형은 작년 대비 77명이 감소했습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2배수 아이를 선발한 다음에 서류 70, 면접 30으로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이 77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아마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면서 이 인원이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고 70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교직적성과는 다르게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 100으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2명의 추천 제한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제한 인원이 있으면은 반드시 학교에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공주교대는 교직 적성인재 작년 대비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니까 작년 대비 성적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첫 번째, 서류 100으로 2배수 선발을 하고 면접이 50%를 반영해서 경인교대보다는 면접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광주교대는 공주교대 반대로 21명이 감소를 했죠.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해서 아이들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대구교대는 5명이 감소한 65명이고요. 역시 전형 방법은
광주교대랑 비슷합니다. 부산교대 작년 대비 20명이 감소했습니다. 1단계 서류백으로 3배수 선발을 하고 면접은 40%로 대구교대보다 10%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교대는 크게 두 가지 전형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직 인성 우수자, 두 번째는 사양 인재 추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 인성 우수자는 전체적으로 1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 2배수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 50%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국수형 탐해서 4개 합 9,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을 이내를 맞아야지만 수능 최저 기준 만족시키고요. 수학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 선택했으면 4개 합 10일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양인재 추천은 전형 방법은 같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전주교대 교직 적성 우수자 작년엔 대비해서 10명이 감소했습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대학교와 유사하고 면접 비중이 40%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대보다는 조금 더 낮죠. 국수형 탐에서 4개 합 12, 그러니까 평균 4개 영역 3등급 정도를 맞으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진주교대 작년 대비 10명이 감소한 60명을 선발을 하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2.5배수의 아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으로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요. 청주교대는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고 서류평가에서 1단계에서 아이들 3배수를 거른 후에 면접 40%, 서류 60%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춘천교대와 이화여대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오직 서류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수능 최저 기준은 둘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국수형 탐해서 4개 합 12, 4개 영역 평균 3등급이죠.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화여대는 국수형 탐 1,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합 6, 그러니까 3개 영역 평균 2등급 정도를 맞아야지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주대는 2명이 감소한 10명 해서 서류평가 100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서류평가 70, 면접 3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한국교원대는 작년과 다르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역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이제 거른 다음에 서류평가 20, 면접평가 20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많은 대학교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에 발맞춰서 미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 광주, 대구, 서울, 진주, 청주, 춘천, 제주대, 한국교원대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요. 이화여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대와 부산교대, 전주교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지만 제출하는지 제출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는지 제출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면접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이 대학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대 같은 경우는 개별 면접 그리고 또 개별 집단 면접 또는 집단 면접 이렇게 실시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실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학교마다 면접 방식을 많이 달리했습니다.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춘천교대, 공주교대, 제주대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변경 전에는 개별 면접을 실시했죠. 그렇지만 변경 후에는 비대면 면접으로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전에 대학교에서 면접 질문을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학생은 주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주어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면접 변별력이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진주교대, 공주교대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동시에 실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단 면접을 이제 폐지하고 현장에서 대면 개별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했겠죠. 마스크를 끼면 아무래도 이제 말의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친구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주교대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현장 대면 개별 면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서울교대는 개별 면접을 진행했는데 변경 후에도 개별 면접을 진행한 건 맞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개별 진행했는데 그 방식이 얼굴 맞대고 하는 대면 면접이 아니라 줌과 같은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교수님과 지원자가 다른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는 면접 방식을 바꾸지 않고 진행을 했고요. 부산교대 역시 현장 대면 집단 면접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교대가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인교대는 작년 대비 8명이 증가한 23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1.5배수 아이들을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해서 수능 70, 면접 30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공주교대는 작년 대비 20명이 감소했습니다. 149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수능 100 2배수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해서 수능 96, 면접 4%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 선발합니다. 광주교대 작년과 모집 인원의 변화 없고요. 역시 전형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면접 비중이 10%라는 거 차이점이 있고요. 대구교대는 작년 대비 2명이 증가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와 동일합니다. 부산교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19명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수능 80, 면접 20. 다른 대학과 다르게 여기는 지원을 한 친구들은 모두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교대는 3명이 증가한 160명, 수능 100으로 2배수 선발을 하고 수능 80, 면접 20%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 선발합니다. 전주교대는 9명이 감소한 183명을 선발하고요. 역시 전형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진주교대는 2명이 증가한 140명, 그다음에 청주교대는 1명이 감소한 125명, 춘천교대는 18명이 감소한 109명, 좀 감소폭이 좀 크죠. 진행하는데 다른 대학과 달리 이 춘천교대, 제주대, 이화여대는 면접을 보지 않고 오직 수능 100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춘천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대는 작년 대비 7명이 감소한 42명을 선발하고요. 이화여대는 1명이 증가한 16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작년과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이지만 교육대학이다 보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종합전형에 비해서 면접 비중은 좀 낮다라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볼 건데요. 아무래도 초등교육과 초등교사가 되는 친구들은 다양한 교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4개 영역, 국수, 영, 탐, 반영 비율이 골고루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경인교대 25%씩 반영을 하고 있고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을 하면 3%의 가산점을 주고요. 공주교대, 광주교대 역시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공주교대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광주교대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한국사 2점 가산점 동일합니다. 대구교대는 국어와 수학에 좀 더 반영 비율을 이렇게 높게 설정하고 있고요. 부산교대 동일하게 25%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5%의 가산점,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5%의 과학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영어를 영역분 반영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지원한 친구들이 영어 3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아도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반드시 영어가 3등급 이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수형 탐구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탕을 선택하면 3%의 가산점이 있고 한국사를 또한 최저학력 기준 4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역시 동일하게 4개 영역 25%씩 반영하고 있고요. 전주와 진주교대는 100분위 1을 반영한다는 점, 청주교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수학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면 각각 3%,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영어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좀 낮죠? 확인하시고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한국사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제주대 역시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100분위 활용하고 한국사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국어에 가장 높은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 그 다음에 영어 비중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점수 반영을 하고 한국사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는 국어가 27.5%, 수학 17.5%, 그다음에 영어 25%, 탐구 22.5% 반영을 하고 있고요. 100분위를 활용하며 수학 미적 기하를 선택했을 때 3%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성비 적용 선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대학과 다르게 교대는 남녀의 성비를 이제 적용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는 교직 적성 전형, 정시 모집에서는 일반 학생 전형에서 성비 적용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을 보시면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1단계 및 최초 합격자 선발에 어느 한적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8대 2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원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러한 성비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말씀드렸다시피 80%의 성비를 적용하고 있고 진주교대 역시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는 75%, 대구교대는 70%, 부산교대는 65%, 광주교대는 60%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성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대가 전체적으로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을 가장 고르게 뽑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접 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학마다 면접 일정이 다르면 부담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면접 일정이 겹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공주교대와 대구교대는 작년에 12월 11일 금요일 날 면접이었고요. 서울교대와 청주교대, 부산교대는 12월 12일 날 면접 날이었습니다. 진주와 서울, 광주교대는 12월 13일 날 이렇게 면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친구들은 이 면접 일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면접 일자를 피해서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 면접 일자가 겹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가능성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다 지원해서 둘 다 합격하면 좋지만 한 군데 합격했을 때 거기로 면접을 보겠다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요건 학생들의 그 지원 성격에 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면접 일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면접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방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대학교에서 올해 그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은 5월달 되면 이제 최종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1이라고 써놓은 거는 작년 기준으로 면접 방식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바뀔지는 5월 달에 나오는 각 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와 공주교대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두 가지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전주교대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요. 청주교대는 개별 인성 면접과 개별 과제 발표 면접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 서울, 진주,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인교대 학부장 추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전형, 그다음에 춘천교대 교직 적인성인재, 이화여대 미래인재는 올해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전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작년 결과를 알려준 대학도 있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대학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에다가 21이라고 써놓은 건 작년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20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 재작년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나오지 않는 대학교 입시 결과는 조만간 나오게 되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 교직 적성 전형은 모집 인원이 324명이었는데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충원 인원인데요. 충원 인원, 쉽게 말하면 그 예비 번호를 받은 친구들인데 304번을 받은 친구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경인교대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2배수를 선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1단계 안에 들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일단 서류평가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결과를 보시면 1.71등급이었고 최저 3.12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주교대 재작년 결과고요. 30명 모집 인원의 경쟁률 6.27이었고 충원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등급이 2등급에서 2.56등급이었고요. 광주교대는 작년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121명 모집 인원의 7.3대 1. 충원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평균이 1.73에서 2.21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교대는 재작년 결과입니다. 90명 모집 인원의 약 10대 1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충원 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아이들의 분포도를 보여줬는데요. 전체의 33%가 1등급에서 1.5등급의 아이들이었고요. 나머지 67%가 1.5에서 2등급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 부산교대 94명 모집 인원의 7.46대 1이었고요. 충원 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일단 다 합격 통보를 받은 거죠. 평균 등급은 1.85에서 2.63으로 범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60명 모집 인원의 1.53대 1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평균은 1.34 등급으로 다른 대학의 결과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 인성 우수자 100명 모집 인원의 5.55대 1 정도 보이고 있고요. 1.48 등급 이 평균치 보이고 있고 사양인재 추천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 인원의 6.6대 1 그래서 평균 등급은 1.2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다르게 서울교대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결과 또한 많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주교대 10명 모집 인원의 7.8대 1 경쟁률 보였고요. 그 1단계 최저 등급 아이가 2.27 등급이었습니다. 진주교대는 105명 모집 인원의 약 10대 1 그리고 충원 인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 아이들까지 다 합격을 한 거죠. 1단계 최저 등급이 3.54 등급이었습니다. 청주교대는 110명 모집 인원이고 경쟁률이 9.1대 1 그래서 평균 등급이 1.52에서 1.65 나왔습니다. 춘천교대는 96명 모집 인원의 약 8대 1 정도 충원 인원이 215 거의 2배수가 넘게 지금 합격을 했죠. 생각보다 많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최저가 1.6 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이화여대는 모집 인원 11명, 경쟁률 8.3대
8.3 대 1이고요. 충원 인원이 21명, 그러니까 2배수 정도 아이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신 등급은 굉장히 1.1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 경쟁률 이런 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제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 평균 정도가 1.4 등급 정도였고 최저가 1.5등급 정도였습니다. 제주대는 30명 모집 인원의 경쟁률이 가장 다른 대학에 비해 높았던 13대 1 정도를 보였고요. 충원 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까지 합격을 했고요. 평균 등급은 2.27대 1에서 2.61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 종합전형 12명 모집 인원의 15대 1 정도, 충원 인원은 20명, 약 2배수가 안 됐죠.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은 2.1등급, 1, 2등급입니다. 한국교원대는 63명 모집 인원의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충원 인원은 92명으로 한 1.5배수 정도 아이들이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은 1.49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시 결과인데요. 제가 정시 결과를 조사할 때 각 대학 결과 홈페이지에서 이제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각 대학교마다 그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그 결과를 이제 가져와서 안내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8.2 대 1이었고요. 다른 데는 거의 2대 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교대는 전체적으로 100분위 93 정도,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와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될 수 있고요. 공주교대는 표준 점수를 제공을 해서 122.3입니다. 광주교대는 평균값이 91.7 되고요. 이 정도면은 2등급 거의 후반 정도 됩니다. 대구교대 평균이 90.67, 역시 2등급 후반 정도를 맞아야 되고요. 부산교대는 88, 100분위 88입니다. 88이면 밑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 초반, 2등급 커트라인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교대는 100분위가 96, 그러니까 거의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따로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진주교대는 89.3 정도, 그러니까 2등급 초반대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청주교대 85점 정도, 100분위 85점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2등급 상위권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춘천교대 또한 100분위 85 보이고 있고요. 이화여대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역시 지원한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교대와 같이 96, 100분위 96을 보이고 있어서 4개 영역 1등급 커트라인은 나와줘야지만 합격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대 89, 100분위 89이고요. 한국교원대는 100분위가 8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시와 정시를 한눈에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한 거라서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잠깐 이제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대학교 전형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고3인 친구들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교대에 지원했을 때 크게 몇 가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냐, 나름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를 쓸 것이냐 이 고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는 가나다군 총 3개를 쓸 수 있는데 한국교원대만 가군이고 나머지는 다 나군이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카드에서 교대는 2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반대로 수시는 6개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평소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를 먼저 노린 다음에 정시를 지원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수시 모집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어떤 걸 많이 지원을 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과전형은 총 3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종합전형은 거의 웬만한 대학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6개 카드를 쓸 때 종합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교과전형을 몇 개를 넣을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의 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그러면 내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를 할까?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교과전형에서는 2개의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했고 종합전형에서도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수능 성적도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민할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비 적용. 성비 적용하는 대학도 있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 성비를 적용했을 때 그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죠. 5번째, 면접 일정이 겹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 일정이 겹칠 때 내가 면접 일정 겹치는 대학을 피해서 쓸 것인지 아니 겹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다 지원을 할지, 이거는 이제 친구들의 어떤 판단에 달린 거죠. 그리고 다음에 안내하겠지만 이 면접 방식에서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실시하는 곳도 있고 집단 면접만 실시하는 곳도 있고 개별과 집단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집단 면접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개별 면접을 보는 곳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교대 지원한 친구들은 오늘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단 면접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낀 학생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우리가 교대에 지원했을 때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2번째 파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졸업생의 그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합격자 사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상황에 적응을 할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경인교대 수시 모집 요강에서 이제 서류 평가를 가져와 본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크게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러한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정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크게 학업 역량,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 인성으로 구분하고 있고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전 과목을 고르게 성취하였는가.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목을 잘 하는 게 초등교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성적 변화 추이는 어떤가. 내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좋았다가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럼 2학년 1학기 때 얼마만큼 이 학생이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을 이제 더욱 높게 만들었느냐. 잠재성을 볼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수업의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입니다. 다음은 교직 적합성인데요.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과 적성이 교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 창체라든가 독서활동 등을 열심히 하였는가. 그다음에 리더십 및 자기주성입니다.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하면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나눔과 배려,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가, 인성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공감 및 소통 능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업 및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소통 능력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들은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생기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생기부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도 조금 참고할 수 있겠죠.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출결과 수상 영역,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학업 역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직 적합성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영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은 창체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는 창체, 봉사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공감 및 소통 능력은 창체,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러면은 이 생기부 영역 중에서 창체와 교과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밑에 써 있다시피 이러한 평가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사항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합격생의 그 사례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안내하겠지만 이 합격생 사례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이 합격한 대로만 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졸업생의 합격 사례를 평가 기준과 함께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잘했는지, 어떠한 점이 정말 장점이었는지, 어떠한 점이 좀 부족했는지 여러분이 평가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 졸업생이 어떠한 점을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지 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업 역량부터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학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친구들 역시 다 이제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업 생활을 임했고 그에 대한 그 성취도를 보여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역시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요. 특히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학업 역량 활동 면에서 좀 보자면 학습 태도 및 결과 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학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선생님의 기록이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보여졌습니다. 다른 세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금한 점 질문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멘토 활동에서 친구들의 학습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탐구 활동에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탐구를 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모든 활동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고 모든 원들을 도와주는 배려심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역량이 좀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제가 위에 제시한 이 평가 기준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공 관련 활동입니다. 교과 영역.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친구는 교직과 관련된 관심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시간에 패러디 시쓰기 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생 노래라는 시를 참신하게 창작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쓰기 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생 노래라는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산 12곡을 읽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교사를 주제로 한 수필을 작성했다. 인정투쟁 관련 글을 읽고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탁월한 발표를 수행했다. 스승이 있다라는 책을 읽고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 수학 교과에서는 그리고 요 자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영역에서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 자기소개서 보여줄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학에서는 교사 전망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수학 개념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율주제 발표에서 삼각함수를 통한 통계자료 분석과 교사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실생활 탐구 활동에서 고등학생이 수면 부족으로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을 주제로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영어 교과입니다. 교직에 대한 진로 희망이 있어서 교육 관련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영어로 발표했다.
관심 분야 발표 활동에서 교사를 주제로 영어로 발표했다. 행복과 관련된 지문에서 교사와 관련 지어 발표를 했고, 자유주제 발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이시나요? 각각의 교과 수업에서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연계해서 발표하고 탐구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해준 세특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교과에서는 진로 질의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주제 탐구 활동에서 GIS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입지를 분석했다. 학생 참여 수업과 학생 성취도 관계를 가설로 세워서 가상의 연구를 실시했다. 융합교육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사회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자의 교육사상을 현 교육 문제점과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분석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사회과제 연구, 이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들은 건데요. 이 졸업생은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했습니다. 사회과제 연구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 입시제도를 외국 입시제도와 비교해서 연구했다는 활동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과학에서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주사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생장 곡선과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술에서는 작품 더 티처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자율활동에서는 학습 멘토링을 주로 자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멘토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행사에서 교육 방식과 학습 효율성 관련 탐구 주제로 보고서 작성했고 발표했다. 선후배 멘토링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 탐구 실전 발표에서 단적 문의를 통한 한국의 미탐구와 스팀 교육 주제로 참여를 했다. 교육의 날에서는 교육정책 관련 퀴즈 행사를 진행했고 역시 학습 멘토링을 참여했습니다. 창의 주제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도에 따른 학급 시간표를 만들기 주제로 학생 관찰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시간표를 제작했다. 그리고 교육 한마당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 쉽게 정리해서 판넬을 제작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탐구 시험 발표에서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제로 탐구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고 학급 진로 신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신문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인데요. 교육 동아리를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동아리 발표에서 물품 제작 및 안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1학년 토론 동아리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학년 정규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좋은 교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 다음에 2학년 자율 동아리입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는 관심 분야 관련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 아동학대 관련 책을 읽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배지 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진행을 했다. 3학년 정규 동아리에서는 매 시간 자기 생각을 작성해 제출했고 구체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글을 작성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자율 동아리에서는 사회 이슈 토론 동아리였는데요. 온라인 클래스 확대 찬반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봉사활동은 교육봉사와 멘토링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에서는 교육 관련 박물관 방문, 그다음에 교육대학 관련 모의 면접 활동, 학습 멘토링 참여했고 탐구 시험 발표에 대해서는 윤리교육과 플립 러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다음에 학급 내에서는 입시 정보 안내 담당을 해서 대학 입시 정보를 정리하고 공부법을 안내했다. 창의 주제 활동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읽고 소개를 했고 학급 자서전 만들기를 기획해서 학급 행사의 내용을 기록해서 자서전을 완성했고 이를 게시했다. 마지막 독서 활동에서는 교육 및 인문사회 분야 위주 독서를 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인성인데요. 이 친구는 행동발달상이 있죠. 그 표창장, 모범상을 3회 수상을 했고요. 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멘토링 역할을 했고 모든 활동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과의 모든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도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내대회 적극 참여해가지고 총 18회 수상을 했고요.
특히 글쓰기 대회와 토론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서 수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학업과 인성 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를 꾸준히 유지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매 시간 수업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와 연계 활동을 꾸준히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학생은 초등교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성실성, 공동체 의식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왼쪽에는 경인교대 학업 학생부 서류평가 평가 기준이고 오른쪽은 합격자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서로 잘 매치가 되나요? 저는 잘 매치가 돼서 경인교대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의 그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텐데요. 올해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기소개서는 폐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이제 심화 확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이걸 읽으면서 또는 이걸 보면서 지금 3학년 친구들이나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럼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가진 활동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자기소개서 1번은 학업 노력과 학습 경험인데요. 이 친구는 이 글의 주제를 질문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는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윤사 시간에서 배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우다가 질문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질문 공법을 고안해서 학습을 열심히 했고 이러한 자기만의 학습법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멘토링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이 활동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되길 원한다는 자신만의 어떤 그 교육 가치관을 이제 제시했죠.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교내 활동입니다. 전공 관련 문항이죠. 이 친구는 교수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수법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탐구하다가 1학년 학술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제목은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교수법을 주제로 탐구 활동에 참여했고요. 이런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이제 계획한 실험의 어떤 그 한계를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친구는 탐구 활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번에 탐구 시험 발표에 대해서 스팀 교육 효과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황에 맞는 수업이 중요한 거고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적용을 한 겁니다. 3번 문항은 이제 인성 관련 문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학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교실 분위기를 보고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반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이 많이 보지 못하고 서로 서먹서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좀 친구들 관계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잘 되면은 좋지만 친구 간의 갈등이 발생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 갈등 상황을 그 국어 시간에 배운 나 전달법, 그 아이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은 대학 자유문항인데요. 그 질문이 그 초등교사의 자질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교육과정 클러스터의 경험을 풀어나갔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기사의 의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기사의 맥락에 이제 주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친구들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탐구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독서 경험과 초등학교 교육봉사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서 발표 경험과 학급 친구 상담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독서 발표 경험을 통해서 교사의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학급 친구 상담 경험을 통해서 막연한 희망을 표현해주는 것 대신에 현재의 과정을 칭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합격자 인터뷰, 그래서 그 합격한 학생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종합전형 아이들 합격한 친구들 한 30명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좀 1, 2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준비를 해왔고, 자기 의미 있는 활동은 뭐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이걸 보여주면 이제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 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경인교대 말고도 한국교원대,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육공학과, 그다음에 대구교대 이 네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종합전형 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했는데요. 수능 목표 등급이 4개 합 9등급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죠? 서울교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관련해가지고 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종합전형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내 성향과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시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종합전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준비한 시기는 1학년 1학기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한 거죠.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지도한 아이들 대부분 역시 1학년 1학기부터 명확한 초등교육과 진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느냐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 학원, 대학교 홈페이지, 그다음에 재입정보 포털 어디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학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초등교육과를 선택했느냐? 그렇죠? 그게 2가지 답변인데요.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했고요. 이 초등교육과를 관심 가지게 된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바로 이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겠죠. 정보 수집 역시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지원학 관련된 교과 활동을 그리고 비교과 활동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었던 수업 활동과 그 이유는 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국어 발표 수행평가가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정투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심리를 생각할 수 있었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학 창작물 만들기 활동 역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학습 곡선을 분석해 보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 수행평가와 수학 창작물 만들기 활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활동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발표 수행평가지만 이 글과 관련해 가지고 교사의 역할에서 깊이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 읽더라도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르게 관심을 보이는 거겠죠.
그다음에 수상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었던 수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과학 법칙 UCC 대회가 의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DNA 관련 과학 법칙을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해 봄으로써 과학에 대한 이해를 했고 새로운 교수법에 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교수법. 초등교육 관심 있는 학생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의 소감문 쓰기 대회. 그 이유는 장애 학생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이제 장애 학생도 같이 다니는 통합학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실생활에서 이 친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이제 글을 쓴 겁니다. 네, 동아리 활동 및 의미인데요. 요거는 아까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1학년 정규활동은 의미가 없었다고 하고요. 1학년 자율활동은 말하기 능력, 설득 능력, 이런 소통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육동아리는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2학년 자율동아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4학년 정규동아리는 초등생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구성해 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시사토론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수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봄으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활동이지만 느끼는 바가 서로 다 다릅니다. 이 친구는 동아리를 통해서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기도 했고 또한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의미 있었던 활동이 이제 사회과제 연구 클러스터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입시제도에 대한 관한 소논문을 작성했고 사회 이슈에 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며 식견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질문해 봤는데요. 이 친구는 지원학과 관련된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 다양한 교과 관련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독서 시기를 물어보니까 지필평가 후와 방학 때 집중적으로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아마 활동과 이제 학업에 충실했겠죠. 그다음에 독서 활동, 이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면접 답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기의 어떤 그 교육관, 교육 가치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면접 준비는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 방법은 다양하게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지인 그리고 아니면 혼자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나온 질문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인상 깊었던 수상이 뭐였냐, 대학 전공 뭐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초등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뭐냐, 자기의 취미 활동은 무엇이냐, 그리고 에밀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지,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동호회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국어 세특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2학년 때 개주 뛰었던 내용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생기부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했고요. 독서 분야 중에 특히 에밀은 자세히 공부해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밀이라는 책이 교육학과와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도 그걸 알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기본 질문을 써놓고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지필평가 끝나고 1학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준비를 한 내용이 친구들에게 좀 면접 준비하는 데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기부 속 활동들의 맥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이것은 독서 활동으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탐구 시점 발표 대회를 통해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좀 더 깊게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활동의 어떤 맥락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맥락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합격생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졸업생의 이제 그
생기부를 봤으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걸 학생부를 보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학생부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학생부에서 보여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학업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 또한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관련된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관심 분야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이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죠. 또한 그 미래 교사로서 고민을 해야죠. 근데 그 고민의 장이자 또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학생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선생님이 있는 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선생님이 있는 만큼 다양한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학생 지도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관찰을 하고 미래 교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 수업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아, 이 수업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안 좋은가? 이런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더 많이 생길 거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관심 분야 연계되고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생기부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더욱더 좋게 평가가 되겠지만 실제 교사, 미래 교사로서 여러분이 가진 역량, 자질은 분명히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잘 채워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부를 채우는 건 아니야. 생기부를 채우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너가 교사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교사 역량을 내가 신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사의 자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만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이잖아요. 스펙을 어떻게 채울까만 하면 물론 그 활동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활동이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활동들이 연계되고 확장될 수는 없겠죠. 그냥 하나하나 활동이 단절되고 분절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1, 2학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3학년 3학년이 돼서 자기의 생기부를 돌이켜 봤을 때 의미 있는 활동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의미 없게 활동했으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채운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교사가 된다면 어떤 자질을 내가 개발해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학교 활동 내에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나의 역량을 신장시켜 나갈 것인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죠. 주위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가 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서류평가를 마치고요. 이제 면접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면접을 효과적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인교대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갖고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인교대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 두 가지 다 실시합니다. 다른 대학도 집단 면접 실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집단 면접을 일단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단 면접을 보시면 이 평가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그 평가 항목은 협동심,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은 대학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을 활용해서 다수의 수험생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려하며 토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공감 토의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시간은 총 35분 내입니다. 경인교대 집단 면접은 토론 면접이 아니라 토의 면접입니다. 토의 면접. 토의는 아시죠? 모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좋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토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주제를 한 곳으로 이제 합의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도 지켜볼 것이고요. 그 합의에 대한 결과문, 즉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예, 면접 기출문항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재작년 경인교대 면접 기출문항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걸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사회, 생활윤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항을 제작을 하는데 국어와 사회, 그 생활과 윤리의 교과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시문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각각 3가지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안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 제시문을 읽고 서로 토의를 한 다음에 답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죠. 밑에 출제 의도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만드는데 국어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어떤 일부의 그 개념이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질문의 답을 잘 하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 개념을 잘 공부하면 이런 대답에 충분히 대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토의 면접을 잘 대비를 하려면 물론 말하는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각 교과목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집단 토의 면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 또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제시해 주죠. 그래서 꼭 경인교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의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대학교의 그 선행 영향학습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면접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집단 토의 면접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문제의 답을 잘 하려면 교과 수업 시간에 적극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각 교과 수업마다 제시하는 그 핵심적인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사회. 그리고 교과서 보면은 개념 이해 부분이 있고 다음에 탐구활동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는 어떤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 탐구활동의 내용을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좀 관심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학습이 되면 이제 발표 수업이라든가 토의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럼 발표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토의 토론은 친구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집단 토의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과목마다 수행하는 어떤 탐구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친구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가기 쉽게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 탐구 대회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실전 같은 모의 면접 진행하는 겁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쯤 되면 이제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같은 이제 교육학과 친구들과 토론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평소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방법을 좀 안냈는데요. 충분히 학교 내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별 면접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집단 면접을 봤는데요. 이번엔 개별 면접 보겠습니다. 이 개별 면접은 학교생활부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올해는 폐지된 대학이 많죠. 이런 서류를 통해서 그 내용 확인 면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통 10분 정도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요. 경인교대 기준으로 보면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직관, 잠재 능력, 다양성 존중 및 열린 자세, 윤리의식 및 인성이고요. 각각의 평가 기준은 교직관,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이해, 인간관 및 아동관 등이 교사로서 적절하다. 잠재 능력, 기본적인 학문 소양과 교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양성 존중과 열린 자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수용 능력, 포용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윤리의식 및 인성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추고 교직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 책임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 배려와 나눔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 기준을 통해서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면접 기출문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역별로 기출문항을 모아봤는데요. 이 영역은 제가 임의대로 분류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진로 영역입니다. 지원 동기 많이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진로가 변경된 이유 많이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교직관, 교사로서 자신의 단점과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 학교에 와서는 어떻게 전문성을 함양하고 싶은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초등교사는 무엇인가. 마지막 학생 지도인데요. 요거는 정말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은 반드시 한번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사를 가정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 뛰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충고할 것이냐. 학업 성적이 부족한 학생은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어떻게 수학 공부를 지도할 것이냐. 그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성장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교사로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법을 연구하고 싶냐. 그리고 비주얼 싱킹을 적용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무기력 극복 수업은 어떤 활동이냐? 플리러닝을 알게 된 계기와 플리러닝의 장점을 말해줘라. 융합교육을 어떻게 종합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코딩 교육을 알아봤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라. 스팀 수업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주로 토론 활동을 많이 한 친구도 있었고요.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뭐였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항을 보시면 2학년 시사토론부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토론 활동을 말해주라. 3학년 의회 정보부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달라.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토론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자신의 주장은 뭐였냐. 자율동아리에서 외국의 혁신 교육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혁신 교육을 조사했느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UCC를 제작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하고 본인의 역할은 뭐였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수업 활동에서도 역시 질문을 했는데요. 요건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윤사 시간에 칸트와 벤담을 사상을 바탕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토론했다고 했는데 사상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왜 칸트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봐달라. 이거는 대답을 잘하려면은
칸트와 벤담의 사상에서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죠. 두 번째, 다문화 관련 수업을 진행했는데 설명해 달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이 어려웠을 텐데 온라인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다음에 수상입니다. 영어 UC 시대에는 어떤 대회이며 대회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본인이 수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냐. 그리고 3학년 인성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상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수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독서에서도 충분히 많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었는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교실 공간에서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본인이 읽을 책을 이제 교육과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죠. 독서활동에 한비자 책이 있는데 많은 사상가 중에서 한비자를 선택해서 읽은 이유는 무엇이냐. 도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핀란드 교육 관련 독서가 많은데 핀란드 교육 관심이 많은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판례를 읽었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그다음 파리 대학 영어 원서를 읽었다고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왔고요. 그리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학급 자체 임원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임원 경력이 많은데 혹시 임원이 아닌 조언을 했던 활동은 없었는가. 그렇죠. 대부분 교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리더의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제 팔로워의 경험을 했던 건 없었는지에 대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임원을 하게 된 계기와 좋은 점을 말해주세요. 학생 회장을 하면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봉사활동의 계기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대학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 인상 깊었나? 그 다음에 우리 학과가 아닌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학교 심화과정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느냐? 우리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창의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은 지원한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학의 특징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면접에서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추가 질문인데요. 교수님들이 질문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를 이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꼬리 질문이라 하기도 하고 추가 질문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질문이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심화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다양한 곳에서 짧은 시간을 했는데 꾸준히 실시한 봉사활동 없는가요? 했을 때 이 친구는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아동센터 봉사활동 꾸준히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한 거죠. 그렇다면 그 경험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요? 그리고 이 친구도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이 그러면 아동센터 봉사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있나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추가 질문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도 역시 이렇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동아리 때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 친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국가들의 교육 환경을 비교했다. 답을 했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교육 불평등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좀 더 내용을 심화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독서 분야에서도 역시 질문했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를 읽고 학습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한 친구는 자리 배치와 같은 교실 속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그러면 과학 시간에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겠냐 하면서 좀 더 내용을 심화시켜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개별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안내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 학교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면접 후기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인터넷에서 보면 면접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질문이 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학생부를 검토해 보면서 활동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전과 같은 면접에 떨리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번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한 10번 정도 이상은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 면접 방식으로 모의 면접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면접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면으로 면접했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릴 수 있지만 마스크를 끼거나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 개별적으로 활동을 정리하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을 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라고 합니다. 학생부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수상 경력이다 그러면 수상이라고 써놓고 혹시 뭐 자기소개서에 쓴 항목이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몇 학년 몇 학기에 한 것인지 그리고 활동명이 무엇인지 작성하게 하고요. 첫 번째,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결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쓰게 만들죠. 그럼 이 활동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출문항을 보시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생기부를 보고 활동을 풀어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다양하게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답변이 준비가 되면 이제 친구들과 이제 모의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주로 5명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은 지원자, 그러니까 면접 지원자가 되는 거고 2번 학생은 면접관 A 해서 주로 생기분을 질문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번 면접관 B는 전체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기본적인 질문, 지원 동기라든가 자기소개,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면접 시간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친구는 피드백을 담당을 하죠. 지원자의 답변이라든가 또 태도에 대해서 잘한 점이라든가 좀 부족한 점을 정리했다가 면접이 끝나면 그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촬영자를 반드시 두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피드백을 주는 친구가 좋은 말과 좀 개선할 점 말을 해줘도 본인이 자기가 한 말과 태도를 보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꼭 이 5명의 친구가 안 된다고 해서 뭐 2-3명 하긴 했을 때 그래도 촬영자는 반드시 두게 합니다. 대신에 그 핸드폰은 지원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하죠. 그래야지 본인이 자기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기가 어떤 답변이라든가 태도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친구들과 같이 모의 면접을 실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육대학에 대한 안내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범대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사범대학에 가서 바로 이제 교원자격증 취득하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직 이수 방법을 통해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교육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범대에 가서 준비하는 게 여러모로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사범대학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전국에 사범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요.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그 수도권의 대학과 그 지방 공립대 대학만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그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 총 21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학과 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14개 학과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1개서부터 9개까지 좀 다양합니다. 경인 지역은 가천대서부터 인하대까지 14개 대학에서 사범대학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대와 인하대 그리고 단국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 학과를 운영하는 곳은 주로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이런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국립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 수가 엄청 많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에서 이제 보시면 서울대가 14개로 제일 많지만 이 강원에서부터 충북대는 지금 거의 13개서부터 많게는 이제 24개 학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방국립대가 확실히 다양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과 개설을 기조 좀 알아보겠는데요. 교육학과가 전국적으로 좀 제일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수학, 체육, 국어, 영어, 역사, 윤리,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영수 과목에서 이제 대학교가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사회과학 순으로 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가정, 도고교육, 어문계열 쪽이죠. 그다음에 응미체, 음악미술체육교육, 그다음에 특수 쪽, 그다음에 건설공학부터 이제 상업정보교육, 그러니까 공업 계열이라든가 상업 계열 쪽 학과도 되어 있는데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학과마다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개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육학과는 그 고려대에서부터 인하대까지 16개 학교 수도권에서 이제 개설하고 있고 지방 국립대는 강원에서부터 충북대 총 10곳에서 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덕성여대부터 인천대까지 16개 대학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강원대에서부터 한국교원대 7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은 고려대에서부터 인하대 9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에서부터 충북대 11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은 유일하게 한국외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은 건국대에서부터 인하대 12개 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에서부터 충북대 11개 학교, 그래서 총 23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교육은 건국대에서부터 인하대 10곳, 그 다음에 강원대에서부터 충북대 10곳, 그래서 총 20개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교육인데요. 조금씩 이제 대학 수가 줄어들고 있죠. 역사교육은 고려대에서부터 인천대 6개 학교, 그다음에 강원에서부터 충북대 9개 학교에서 총 15개 학교입니다. 윤리교육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울대, 성신여대, 인천대 3개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지방 공립대에서는 10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리교육 역시 서울권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3곳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 공립대는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총 8곳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에서부터 한국교원대까지 8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은 서울대, 인하대, 충북대 이렇게 3곳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과 교육은 이화여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교육은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은 전부 지방 공립대고요. 화학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은 지방 공립대입니다. 생물교육 역시 경상대에서부터 충북대까지 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구과학 교육은 서울대 그리고 전남대에서부터 충북대까지 지방에서 총 7개 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은 이화여대, 단국대, 강원대 총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교육인데요.
서울에서는 건국대,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이제 경상대, 전남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총 5개 학교고, 미술은 경상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응용미술교육은 한양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 및 체 중에서는 체육교육이 가장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고려세대부터 인하대 총 10곳, 지방에서는 강원에서부터 충북대 11곳, 총 21곳입니다. 그리고 국민대에서는 스포츠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입니다. 도어교육 6개 대학, 서울대에서부터 한국교원대, 불어교육 서울대에서부터 한국교원대 4곳, 일어교육 건국대, 인천대, 경상대, 중국어교육은 한국외대, 한국교원대, 프랑스어 교육은 한국외대 하나 있고요. 가정교육은 고려세대부터 한국교원대 총 6곳이고요. 한문교육은 성균관대에서부터 공주대 5군데, 컴퓨터교육은 성균관대에서부터 한국교원대 4곳입니다. 교육공학과는 건국대, 이대, 한양대, 특수교육은 이화여대에서부터 한국교원대 7곳, 그 다음에 중등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은 강남대에서 운영을 하고요. 특수체육교육은 한체대와 용인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과 계열의 이제 학과인데요. 기술교육, 기술가정교육, 그다음에 환경교육, 건설공학교육, 기계재료공학, 전기전자통신공학, 화학공학 이런 곳은 주로 충남대와 한국교원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주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정보교육은 그리고 문화정보교육은 공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평생교육은 숭실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별 수시 모집 선발 방법 서울권 대학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부터 먼저 보시면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한체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은 건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세종대, 숭실대, 그리고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실기 전형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양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인 지역인데요. 거기다 지금 교과 종합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단국대와 지금 인하대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은 성결대와 용인대, 그리고 인천대, 인하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천대, 인하대는 국어서부터 체육, 그리고 인하대는 교육학부터 체육교육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지역은 지금 강남대와 인천대, 인하대에서 좀 많은 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군립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 지금 한국교원대만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을 다 운영하고 있고 모두 종합 전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경북대와 부산대, 그리고 실기는 공주대와 부산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 예시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인하대를 보시면 지금 국어교육에서는 인하미래인재 12명을 선발을 하고 논술의자 5명 이렇게 선발을 하죠. 그런데 영어교육과에서는 인하미래인재에서는 9명을 선발하지만 논술의사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과 관련해서는 인하미래인재 6명, 지역인재 추천해서 6명, 논술의자 5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학과마다 뽑는 전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에서 사범대학이 교과 전형을 뽑긴 하는 건 맞지만 학과마다 뽑는 학과가 있고 뽑지 않은 학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 요건을 반드시 보셔야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범대학 대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하대 예시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점수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평균 등급이 2점 초반에서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의 그 내신 등급대가 2점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 이 최저 등급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평균점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평균 등급이 1.6에서부터 2.24로 1점 중반에서 2점 초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논술 유자는 내신 등급이 크게 의미가 없죠. 논술을 잘 보고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자는 크게 내신 등급의 의미는 없지만 주로 3등급 후반에서 5등급도 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의 결과를 알려두고 싶지만 사범대학교가 워낙 많아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제 쉽게 그 대학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에다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제가 빨간색 칠한 요 대학 학과 전형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그 학과 정보란이 뜹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과 검색을 본인이 가고 싶은 이제 학과가 있겠죠. 영어 교육이다 하면 영어 교육 치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V 표시 같은 것들 누르면 이러한 게 새로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게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모든 지역에 있는 영어 교육과를 가진 대학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서울만 보고 싶으면 서울만 딱 찍고 검색을 하면 서울권에 있는 영어 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검색을 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영어 교육과가 쭉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입시 결과가 있는데 이 입시 결과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원가입을 해서 충분히 이 대입정보 어디가에 대한 정보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뭐 회원가입하는 게 좀 너무 번거롭다 싶으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영어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문 홈페이지로 와셔가지고요. 여기 맨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검색을 하죠.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아까 여러분이 정리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하대를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하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또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하면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종합 전형에서 클릭했다라고 하면은 맨 밑에 있는 부분, 맨 밑에 여기 8번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영역 평가 방법 및 전년도 전형 결과.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물론 다양한 내용인데 그걸 쭉 내리다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전형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작년 전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요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라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이수 좀 알려드릴 텐데요. 2021학년 수시 모집 요강 갖고 왔는데 이 수시 모집 요강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클릭해 봤는데요. 크게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시된 모집 단위는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어 문학과랑 영미 어문학과, 동양 어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교직 이수가 가능한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범대를 가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시면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나요? 여기 대입전략 자료실에 가서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다 제목에 교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른쪽처럼 이 교직 관련 개설 대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예전 자료라서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디가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회원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천합니다. 그 다음 교육대학원인데요. 우리가 교직이수는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교직이수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원의 한 10% 정도? 예를 들면은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30명이라 하면은 3명 정도만이 교직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교직이수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교육대학원에 가서 또 이제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요강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원자격 보시면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본 대학원 지원 전공과 동일한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및 관련 전공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들이 지원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먼 미래일 수는 있지만 설명회니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와 이제 동료 교사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